네, 방금 소개받은 KDI의 송인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아시아타임즈에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주택시장 진단과 주택정책 방향입니다. 특별히 주택정책 방향에 관하여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처음에 중요한 말씀을 드릴 부분은요. 본 발표의 내용은 KDI 공식 의견이 아니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KDI는 공식적인 여론조사 전문 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보통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정부 초기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경제 전문가 518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분배, 성장, 그다음에 복지 여러 많은데요. 그 중에 국정 최고의 과제는 바로 경제 성장을 지목했습니다. 왜 이게 참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경제 성장이 왜 이 시점에서 가장 큰 국정 최고 과제로 지목이 되었을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대내외 환경과 코로나라는 특수한 어떤 이제 팬데믹 상황 그리고 지역 간 또는 연령별 또는 세대 간 어떤 이제 차이에 대한 양극화 현상이 경제 성장을 지목하게 된 배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최우선 국정 과제인 경제 성장을 위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역점 추진 과제가 이제 여러 항목으로 이제 지목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 정상화를 가져오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부동산 정상화입니다. 경제 성장과 부동산 정상화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것이 직접적으로 역점 추진 과제로서 지목이 되었을까?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문재인 정부의 평균 소득 연평균 증가 속도는 약 한 3%에서 4%로 이루어진 반면에요. 자산 가격의 증가 속도는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자산 가격 2배를 따라잡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현재 일하고자 하는 어떤 이제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영향을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기적 추진 과제로서 경제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가 지목한 퍼센테이지를 보면 경제 전문가는 부동산 정상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약 한 45% 거의 반 가까운 사람들이 지목을 하고요.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부동산 정상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약 36%를 지목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정상화가 경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모두에게 있어서도 중점적인 단기적 추진 과제로서 다 제목이 되었는데요. 이 단기적 추진 과제의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대 시장의 정상화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주택 시장을 진단하면서 그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 시장을 먼저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시장을 진단하는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은 첫 번째, 지역 간 주택 가격의 격차가 확대가 되고 있다. 두 번째, 최근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의 가격은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 축소될 뿐만 아니라 축소되는 속도가 빠르다. 세 번째, 전세 가격은 안정됐을는지 몰라도 월세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택 가격의 상승폭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물론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한 2분기 들어서서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가격이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전기 대비해서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전세 가격도 이제 축소가 됩니다. 그런데 월세 가격은 상승하는 이 의미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대 시장은 전세 가격은 안정화되는 것으로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 가격이 가파른 속도로 상승되고 있다. 이걸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전세 물량이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빨리 나타나면서 월세 선호 현상이 월세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게 나중에 이게 말씀드릴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임대 시장의 가장 큰 정책적 변수가 임대차 3법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가격을 제한합니다. 5% 룰. 그래서 전세 가격을 5% 이상 넘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을 연장합니다.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임대 시장 안에서의 영향은 당연히 이제 임대 기간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또 전세 가격이 또 이게 제한되니까 갱신 물량이 있고, 그 다음에 신규 계약 물량이 있고, 그 안에 협상 가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임대 시장 안에 임대 가격이란 아주 단일한 가격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삼중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갱신 비율은 점진적으로 이제 신규 비중에 비해서 이제 많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가격이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갱신은 절대로 5%를 넘지 않죠. 그러니까는 안정화되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물량은요, 갱신에 비해서 가격 상승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 비중이 많을수록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만약에 신규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신규 가격에 의해서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그 가격 상승폭이 상승이 확대가 되겠죠. 근데 그 사이에 협상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주인이 나 들어가서 살겠다 그러면은 임차인은 그냥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임차인이 제가 더 올려줄게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얼마나 올려줄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신규 가격까지는 아니지만 근접해서 올려드릴게요 하면은 이게 협상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협상 가격이 시장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임대 시장이라는 것이 최근에 전세 가격이 안정화됐구나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임대차 3법 중에서 임대 가격을 조정하고 임대 기간을 조정하는 이것이 다른 주요 선진국에도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적용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임대 시장은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 시장, 또 하나는 월세 시장. 근데 주요 선진국에서 말하는 임대 시장은요, 전세 시장이 아니고요, 월세 시장입니다. 근데 이 월세 시장의 일반적인 특징은 굉장히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변동폭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스테디합니다. 그러니까 15년 전에 뉴욕, 뉴저지의 렌트 가격이 싱글하우스 기준으로 1,500불이었으면요, 지금도 한 1,800불, 1,900불 합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별로 안 오르는 거죠. 그런 곳에서 이제 보통 이제 국가적으로 이게 딱 임대 제한을 딱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월세 시장의 주요 선진국의 대부분 소유주는 개인이 아니고요, 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이미 등록 임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5% 룰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는 전세 시장까지 딱 묶어가지고 새로 이 임대차 입법을 통해서 가격을 규제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임대 시장의 물건은요, 기업이 아니고요,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임대차 입법이라는 그 논리적 근거가 다른 주요 선진국에서 하니까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만약 들이댄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의 그 실질적인 그 월세 시장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전세 시장 것을 간과한 것에 대한 그 논리적 결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매매 시장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세 가지 단어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주택 매매 시장은 주택 가격의 상승폭은 축소가 되고, 그리고 전세 가격은 안정되는 듯이 보이지만 월세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지역 간 주택 가격의 격차는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주요 매매 시장의 그 전반적인 패턴인데요. 최근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은 이제 그 꺾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전년 동기에서 꺾여졌지만 0%보다는 상당히 높은 폭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전기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대비니까 당연히 이제 0%에 근접하거나 일부는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택 시장을 바라볼 때 중장기적 관점은요, 반드시 전년 동기 대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 시장을 진단하는 첫 번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아파트 가격은 항상 상승만 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1998년, 2008년, 2013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서 2008년의 그 기간이 한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죠. 그렇다면 2008년, 2013년, 2013년도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2013년 더하기 10 하면 2023년이 되겠네요. 그럼 내년도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건가? 그러면 이 사이클이 10년 단위와 5년 단위로 이루어지나? 이렇게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요. 98년은 글로벌 금융 위기, 그 외환 위기, 그리고 2008년도는요 글로벌 금융 위기, 그 2013년도는 소위 우리가 이제 하우스 포어라고 하는 그런 사태였죠. 그러면 올해와 내년은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거시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금리는 긴축 기조 하에서 상승 속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속화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표면화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그 1.75%에서 기준금리가 2.25%, 0.5% 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물론 이제 KDI는 2.8%를 예상을 하고, 그리고 정부는 2.7%를 예상을 하고, 오늘 ADB는 2.6%를 예상하고, IMF는 2.5%를 예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좀 이게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중국의 경우에는요, 지난 분기에 4.8% 상승했었는데 이번 6월달 2분기에는 0.4% 상승에 그칩니다. 중국의 경우 0.4% 상승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중국은 6%에서 7%대를 항상 오르내리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였는데 2분기에 0.4%를 기록했죠. 중국이 1%포인트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면 우리나라는 0.15%포인트 경제 성장률 하락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내외적인 거시경제 환경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정체와 침체의 중간 단계로 가지는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점에 주택 시장을 바라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주택 매매 시장의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한 그 현황인데요. 여기서 특별히 그 주목할 사항은 2022년 1분기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0.01% 포인트, 마이너스 0.01%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전국 단위는 아닙니다. 전국 단위는 여전히 1분기는 0.1%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전기 대비라는 의미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는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마이너스 0.01% 하락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별로 뭐 안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의 가치를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원래 그런 대차 대출을 다 계산하면서 그 발표하는 통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현재 부동산의 자산 가치는요. 1경 5천조 원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만약에 1%가 만약에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150조가 떨어졌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뭐 부산이다. 그럼 부산은 뭐 거의 뭐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이게 뭐 0.1% 하락했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전국 평균이고요. 또 서울 평균이 있기 때문에 그 수치의 의미가 그 작은 의미로서 해석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매매 시장의 또 특징 주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 진단과 결부됩니다. 주택 시장의 지역 간 격차는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요. 두 번째는 주택 매매 시장의 주요 연령층이 과거 40대, 50대에서 30대로 바뀌었습니다. 30대 이하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세 가격과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에는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의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높을 때, 예를 들어서 2013년도 하우스 푸어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주택 가격은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 가격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교차 현상이 있었던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요. 최근의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오르거나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나타난 특징인데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주택 매매 수요 연령층이 40, 50대가 아니라 30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과 연계됩니다. 먼저 그 30대 이하의 주요 매매 그 연령층들의 현황을 보면은요, 2019년도가 28%, 그다음에 2020년도가 29%, 그다음에 작년도 2021년도가 31%.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은 다 30대 이하였습니다. 굉장히 아주 높은 수치죠. 이게 전국 평균입니다. 전국에서 10명 중 3명이 30대 이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특정 구로 제가 한번 딱 한장해 보면은요, 강서구하고 성동구만 딱 그 꼽으면은요, 10명 중 5명 이상이 그 30대 이하입니다. 이게 말이 굉장히 샤킹할 수 있는데요, 실제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 현상도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좀 됐을 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 주택 임대 시장에서의 그 특징 중에서 이제 갱신 물량과 신규 계약 물량에 대한 이제 가격 차이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임대 시장에서는 2022년 8월 정도 들어서면 임대차 입법이 시행된 지 이제 거의 만 2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만 2년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2년 전에 신규로 계약될 수 있는 임대 물량이 법이 딱 시행이 되니까 갱신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8월 달은 4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는 중간중간에 갱신을 해왔던 물량들이 계속 누적되어 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신규 물량을 이제 초과하게 되는데요. 올해 2022년 8월 달에 그러니까 갱신이 되는 시점이 거의 4년째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드린 대로 갱신 가격과 신규 가격과 차이가 있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갱신은 5% 이내에서 움직이고요, 신규는 그 이상으로 움직입니다. 보통은 11%에서 15%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8월 달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첫 번째 요인은 주택 입주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은 곳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올해 5월달, 6월달, 7월달 최근까지 현황을 살펴보면은 입주 물량이 많은 곳에 전세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월세 가격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전세 거주자의 경우에 전세 보증금은 나는 이거는 잃어버리지 않는 돈, 일종의 저축성 스텝스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을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전세 대출이 많아지면서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변동금리일 경우 이게 뭐 0.5%씩만 올라가는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이 이루어질 경우 이 부분이 상당히 자기 부담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요인 중에 증가액에 대하여 주인하고 월세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세 가격이 새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전세 보증금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통계적인 어떤 전세 가격의 지수로는 이제 잡히지는 않는 거고요. 전세 가격의 지수로 잡히는 것은 항상 신규 가격이니까요. 그 과정에서 전세 가격이 떨어졌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착시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주택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은요. 중국 물량이 2월 달까지는 조금 줄어들다가 6월 달에 갑자기 늘어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 다시 또 줄어듭니다. 특히 이제 공급 물량이라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중국 물량하고요. 입주 물량이 또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인허가 물량이 있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주택 시장에 직접적인 단기적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급 변수는요. 인허가 물량이 아니고요. 입주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입주 물량이 5월달, 6월달에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전세 가격도 떨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것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는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수요 대비해서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인데요. 여기에 거시 경제적인 요건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과 또 금리 인상 폭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상승 압력이 하방 압력과의 그 싸움에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특성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간 주택 가격의 자산 격차 확대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특징인데요. 2016년도에 제가 이 예를 잘 듭니다. 어느 세 사람의 친구가 어느 은행에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입행을 하자마자 한 친구는 강남으로 발령받고 한 친구는 강서로 발령받고 한 친구는 광주로 발령을 받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발령을 받자마자 이 세 친구는 결혼을 하고 바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삽니다. 강남에 그 발령받은 사람은 8억 원에 아파트를 구입을 했고요. 강서구에 그 발령을 받은 사람은 6억 원에 아파트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에 내려갔던 사람은 3억 5천에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이 됐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산 사람은 17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강서구에 아파트를 샀던 사람은 10억이 됩니다. 그리고 광주에 발령을 받았던 그 친구는요. 3억 5천에서 3억 7천5백이 됩니다. 그 세 친구는 소득 수준에서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친구는 일할 의욕이 없어서 경제 성장 동력을 상실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산 가격의 격차 확대에 따른 청년들에 대한 불안감 부분으로 이제 어떤 현상을 가지고 왔느냐, 바로 이제 일종의 주택은 일단 사고 보자, 벼락거지는 되지 말자, 이런 측에서 이제 주요 매매 수요 연령층으로 진입이 되고요. 그리고 이들 30대 이하의 경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 28%, 2020년도 29%, 2021년도 31%, 전국적으로 10명 중 3명이 30대 이하라 그랬잖아요. 특정 지역은 50%가 넘고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집을 샀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게 말씀을 드립니다. 20대의 경우에 아파트를 샀잖아요. 그러면 그들 20대의 70%는 전부 다 갭 투자했답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 30대가 뭐 돈이 있어가지고 아파트를 사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이 갭 투자가 사실상 이들의 그 주택 자산을 가지게 되는 배경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상 경제 침체기에는요, 가계부채 뇌관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정부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가계 건전성, 재무 건전성,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고민하는 단계가 진입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외에 뭐 인구 부분은 2020년대 이후부터 줄어들면서 아까 이제 마강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공간의 어떤 이제 집중 또는 이제 분포의 차별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도시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 이동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유일한 특징인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이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변동성은요, 독일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대부분 2% 내외에서 움직입니다. 반면 임대 가격의 변동성은요 0.1%, 굉장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전세 시장이 매매 시장 매매 가격의 변동성보다 더 커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변동성이 큰 곳에 제재나 법적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전세 가격에다 법적 제한을 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 다른 나라에도 임대 시장에다 두더라 이거 아닙니다. 오히려 둔다고 한다면은 변동성이 적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지금 뭐 15억짜리인데 앞으로 모든 아파트 가격은 15억을 넘지 못합니다. 이런 나라 없어요. 이 변동폭이를 가격 제한이 이렇게 내놓는 나라는 없습니다. 임대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전세 가격이 사실상 매매 가격과 동조화 현상을 일으키면서 전세 가격이 1%포인트 상승했을 경우에 매매 가격도 1.15%포인트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거기에 입주 물량이 만약에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1%포인트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요 마이너스 0.05% 가격이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은 분명한 실증 분석상에서 동조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제 당연히 이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으로 나타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가구 소득의 실질적인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 근로소득 이외에 부동산 소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통계적인 데이터 결과입니다. 부동산 소득 같은 경우에요, 왜 근로소득 다음으로 높으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은행원 강남으로 들어간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17억의 이제 아파트를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건 실현소득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내고요. 실현소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실현소득은 이미 거기다 두고 조금 더 큰 아파트 평수로 서쪽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미 실현소득을 시킨 상황에서 평가 이익으로 또 다시 또 움직입니다. 또 이제 대출을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소득이 사실상 꽤 영향력이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가구 소득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과 이후가 갈라지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이 세 가지 그래프의 선이 막 모아집니다. 이 말은 양극화가 별로 안 일어나는구나 그랬는데 2008년 이후부터는 이 선이 뚜렷하게 서로 갈라집니다.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소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평가 자산 가격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소득은 소득인 대로 움직이고 그냥 평가 자산으로서의 주택 가격을 살펴보면 여전히 양극화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그림은 2013년도와 2020년도의 그림인데요. 정 가운데로 나타나는 파란 선은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좌변이 1, 그 다음에 높이가 1, 삼각형의 면적은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0.5. 0.5가 완전 균등선으로 면적을 따졌을 때 전 국민이 어느 지역에 있어서나 양극화가 존재하지 않는 균등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균등화 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양극화가 일어나는 건데요. 이 빨간 선이 2013년도고요. 그 다음에 회색 선이 202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더 멀어져 가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크게 더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 분석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PIR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두드러지게 특히 2016년도 이후에 소득 대비, 그러니까 PIR이라는 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배수를 말하거든요. 이 배수가 훨씬 늘어납니다. 내 소득은 3%밖에 안 올랐는데 자산 가격 진짜 올랐더라. 이거를 실제로 그래프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게. 그래서 2016년도 이후에 기울기가 거의 45도 각도로 돌아서죠. 이거는 소득보다도 자산 가격이 더 빠른 속도로 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우리가 주택 시장을 전망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상승 전망 요인으로는 당연히 이제 신규 공급 부족 물량을 제1 단위로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하락 전망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는요. 현재 높은 가격이 조정이 되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 부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이제 추가적인 것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책적인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주택 시장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인은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특이성. 첫 번째는 지역 간 주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두 번째, 주택 매매 수요의 주요 연령층이 바뀌었다. 세 번째, 월세 시장이 막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전세 가격과 원세 매매 가격이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주택 시장의 특이성을 이해한 다음에 정책이 이제 그 실증 분석에 의해서 나와줄 필요가 있다. 그 와중에 주택 임대 시장의 안정화 부분인데요. 과거의 정책은 가격을 통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가격을 통제하는 그 근거와 논리가 사실상 그렇게 크게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의 특이성을 염두에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시장의 어떤 자율적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달리 말씀을 드리자면 임대차 입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적 제한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거기에 임대인이 빠진 거죠. 상대적 개념인데, 그러므로 향후의 정책은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특이성을 감안하고 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공존하는 시장의 자율성에 기반 하에서 실증 분석을 통한 정책적 입안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가장 또 그 큰 요건 중에 하나가 일자리, 교육, 주거 환경 이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사실상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고려될 요소라고 보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 방향이 실제로 현재 고민이 되면서 입안까지 함께 연구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리 어떤 주택 시장이라든가 뭐 이걸 포함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뭐 예측을 하고 전망한다라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요. 좀 발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 관련 지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실거래가 이런 자료라든가 뭐 이런 거에 입각해서 이제 아마 좀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참 정확한 이런 저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여러 가지 주택 시장도 아까 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거시경제의 어떤 요인이라든지 또 이제 수급 문제라든지 금리라든지 뭐 이런 등등에 의해서 이게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건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자료에 보면은 이제 거의 그래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이 저기를 화면을 이렇게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여건이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기 양해 드리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건산년이나 뭐 주산년 같은 이런 기관에서는 그러면 하반기
주택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제 제가 그 실거래가 특히 아파트 매매 가격 자료를 가지고 시계열 추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시계열 추이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주택시장 진단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관에서 만든 나름대로의 관련 지수 또 이러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도 이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어가지고 이제 사실은 주택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중개업도 굉장한 그 밀접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중개업 현황과 전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서 맺은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이제 그러면 기관 등의 이와 같은 그 동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건산년입니다. 건산년에서 보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올해는 조금 이제 그 인허가 물량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조금 시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 감소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그래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 같다. 다만 이제 그 나아지더라도 어떤 증가 폭이라든가 이거는 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또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가 그 유동성을 좀 해소하기 위한 긴축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영향을 이제 또 받고, 또 비록 이제 뭐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월세 가격이 올라서 전반적으로 임대 가격의 상승 요인이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를 조정하게 되면 결국은 분양가가 상승할 요인, 상방 압력은 있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우선 시장에서 요새 보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침체돼 있고, 또 대개 소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결과를 보더라도 이게 상당히 시장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이런 참여가 예상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에 의해서 비록 그 상방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많이 상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좀 과감하게 뭐냐면 하반기에 뭐냐면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0.7% 정도 하락할 거다. 다만 이제 전세 가격은 이제 제가 이거 일치가 돼야 되니까 전세 가격이 다만 이제 2.5% 정도 상승할 거다라고 이렇게 하반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주산년을 이제 또 전망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5년 정도를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향후에 그 공급 측면에서 볼 때는 공급은 향후 5년간 계속해서 매년 한 5만 호 정도씩 부족할 거다. 더군다나 또 이어가지고 이제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수요도 상당히 증가할 거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까 30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수요층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떠났는데 외국인들이 또 이제 들어올 것이 예상되고 이런 것 때문에 수요도 많이 늘어난다. 그럼 결국은 수급이 불균형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수요가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러면 주택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유동성 축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이런 요인을 고려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올 하반기는 좀 보합세 정도가 유지된다. 여기는 하락은 아닙니다. 보합세 정도가 유지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 3년 후에는 이제 좀 또 약간 강보합세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 5년 지나서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R114를 보면 이거는 뭐 전망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이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의하면은 2019년 상반기 조사 이후에 3년 만에 그 상승한다고 하는 전망이 하락
전망을 이게 이제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서고 있고, 바로 직전에 조사한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하락한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14%에서 38%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7배 이렇게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표를 이제 이렇게 또 보시면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등에서는 뭐 주로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뭐냐면 실거래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시계열 추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6년 1월부터,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시행이 됐으니까요. 이때부터 2022년 5월까지 이렇게 전국 17개 시도별로다가 이렇게 시계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별 거래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제 뭐냐면 매매 가격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이제 내용을 이제 분석을 했어요. 월별 이제 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또 평균 매매 가격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또 17개 시도 가운데서 당해 시도의 거래량 순위가 매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거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뭐 이거 조금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건 실제 실거래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특히 이제 뭐 전국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서울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의 주택 시장의 여러 가지 그 영향력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요. 2006년 이와 같은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된 이후에 아파트 이와 같은 매매 거래량이 2022년도에 거기 보시면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저치예요.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또 뭐냐면 이따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서울시의 거래량이 12위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그래서 이건 뭐 거의 뭐냐면 거래 절벽 수준이라고 얘기해도 이건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보더라도요. 추세선을 보더라도 이 시점부터는 추세선이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추세선이.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에 이제 뭐 제곱미터당 뭐 전세가까지 다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건 약하기로 하고요. 다만 이제 인천을 보게 되면은요, 인천은 조금 예외적으로 이게 이제 우하향이 아니고 추세선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추세선은 우하향입니다. 우하향이에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제 인천과 같이 조금 전국적으로 지역적 특성은 조금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하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경기도 또 역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그 거래량으로 보게 되면 거의 최저 수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추세선도 우하향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한번 우리가 이 수치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 호수가 보면은 전부 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좀 하는데 한뭐 24만 정도 아마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경기도가 한 270만 호 되고요, 서울이 한 162만 호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아파트 호수로 본다고 한다면 서울이 전국적으로 2위거든요. 그럼 다른 저기가 없으면은 거래량도 2위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다른 때를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2위를 차지했어요. 그 전에 보면은. 근데 지금 이제 2011년 6월 이후부터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요, 이게 뭐 막 순위가 6위, 그 다음에 11위, 12위 이렇게 됐어요. 최근에도 보면
6월 달에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위를. 그리고 또 아파트 매매 이와 같은 건수가 보면은 거의 뭐 1,0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1,000건 정도밖에.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회전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게 한 달에 얼마만큼 이제 거래가 됐느냐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따져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회전율을 보게 되면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이 밑에 있는 자료는 이게 이제 2020년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해거든요.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때에 이 서울을 보게 되면요. 0.99% 그러니까 거의 1%까지 이와 같이 회전율이 1%에 달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파트 100개 중에서 한 개가 거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월. 근데 지금 이 회전율이 지금 2022년도 보면 6월 달 같은 경우 이제 뭐 여기서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했죠. 떨어지기 시작해서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0.06%입니다. 이 0.06%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느냐면요. 우리가 이게 아파트가 가령 우리가 제일 그 세대수가 많은 데가 우리나라에서 어디예요? 송파 헬리오시티잖아요. 헬리오시티가 9,510세대, 10세대예요. 그럼 9,510세대면은 이게 뭐냐면 한 달에 5개 정도, 5.7 얼마니까 이제 정확하게 하면 이제 거의 뭐 5개 내지 6개 정도가 거래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6월 달 제가 아파트 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보게 되니까 6월 달에 송파 헬리오시티가 딱 한 건 거래됐습니다. 9,510세대가. 이런 정도로 완전히 지금 거래 절벽 상태에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을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참 상당히 그 심각한 이런 그 우리가 거래량이라고 하는 실제 거래가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시계열 자료 가지고 분석한 걸 보게 되면은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요약해서 볼 수 있어요. 거래량 해기선이 지역적 특성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는 하향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2006년도 이후에 최저 수준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별 상대 비교를 하더라도 거의 뭐 2위, 3위, 떨어져도 3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래프상 막 12위, 11위까지 가고 있고, 특히 6월 달에 이 12위로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건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평균 거래 금액이라든가 제곱미터당 평균 이와 같은 거래 금액을 보더라도 아까 이제 뭐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꺾이는 이런 추세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이와 같은 주택 시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그 실거래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더라도 주택 시장이 이거는 보합 국면이 아니라 하향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관련 이와 같은 이제 지수라든가 변수 같은 걸 가지고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먼저 매매 거래량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거래 이제 동향이죠. 동향을 보게 되면 매매 거래 동향이 이렇게 그래프에서 이렇게 보시듯이 이게 상당히 뭐 50 기준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그 활발, 이제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이게 활발한 거냐, 이건 이제 거꾸로 이제 한산한 거냐 이렇게 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 보면은 한산한 정도가 거의 그 100에 육박하는 90 뭐 이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거래가 이렇게 한산한 거냐 동향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매도 우위 지수를 보더라도 매도 우위 지수도 역시 지금 거기에 보시면 뭐 한 60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데 매도 우위가 이제 더 매수보다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전국 수도권하고 이제 서울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이게 이렇게 하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압력 지수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개발했는데 이 압력 지수를 이제 보통 1에서 0에서 뭐 200까지 이렇게 압력 지수를 계산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상승 압력이냐 아니면 이제 보합 압력이냐 또 이제 하강 압력이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수치가 높을수록 이제 상승하는 거고 수치가 낮을수록 이제 하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가 이렇게 하강하는 이와 같은 이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와 같은 그 압력 지수도 이게 하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주택 시장의 그 압력 지수입니다. 주택 시장 아까 거는 이제 주택 토지 뭐 이런 것까지 종합한 이제 부동산 시장의 압력 지수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주택 시장의 압력 지수인데 주택 시장의 압력 지수가 이건 더 현저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거의 지금 완전히 하강 국면 잘못하면 이 지수상으로만 보면은 하강 국면 거의 2단계까지 접어드는 수준으로까지 압력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이제 지수 외에도 우리가 이제 변동 여러 가지 요인으로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금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또 이제 실제 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에 어떤 충격을 미치는지 한 이 영향력을 분석한 최근 연구 결과도 있어요. 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충격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이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뭐냐면 특히 그 주택 가격이 상승했을 때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는 충격이 더 큰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020년도, 2021년도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더더군다나 이제 여기에 뭐냐면 아까 영끌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거의 이 영끌 얘기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산 거거든요. 구입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산 케이스의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의한 주택 가격 충격 영향은 더 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기준금리가 이제 뭐 1.75에서 이제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뭐냐면 또 앞으로 계속해서 FOMC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올릴 것이 돼 있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국은 2.25%까지 지금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지금 내려갈 하반기의 전망은 전혀 없습니다.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충격은 주택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유효 수요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 거의 가수요라든가 이거는 형성되기가 좀 쉽지 않은 분위기고 유효 수요라고 하는 건 결국 젊은 층들이 이렇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담보 대출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정책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담보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뭐 DSR까지 등장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수요가 거의 이제 또 더 그런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유수층이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주택 시장이라는 건 이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상당히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아까 기관 등에서 전망한 하락폭보다도 더 하락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뭐 금리도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지금 미국의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 거의 이제 뭐 6% 수준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시중의 대출 금리도 거의 7% 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여기서 지금 더 빅스텝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 잘못하면 이게 10%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충격파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커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공급 측면에서도 보면 아까 뭐 어떤 공급 양보다도 저는 공급 측면에서는 이 미분양 주택이 얼마나 이렇게 해소되고 있고 미분양 주택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느냐, 이걸 저는 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근데 이것도 보면 미분양 주택이 정점에 이르렀다가 해소되긴 했지만은 다시 최근 2022년 들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특히 5월 이후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시 또 그대로 미분양 주택 수가 유지되고 있어,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유효소유가 없으면 이거를 결국은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주택시장이 이런 어떤 지표, 변수 이걸 가지고 하반기에 주택시장을 전망한다고 한다면 거래 침체이면서 주택 가격도 상당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중개업 한번 시장도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중개업은 약 그 뭐 11만 한 8천 명 정도 이렇게 이제 중개업을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신규 이렇게 중개업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신규자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폐업자도 이제 조금 예전보다는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데 어쨌든 신규 진출하는 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또 이게는 2022년 월별인데 월별 통계를 보게 되면 여기도 역시 신규 진출자들이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개시장에 이렇게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거는 이렇게 시장 거래 이런 거하고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건 뭐 그래프로 표현한 거고요. 이제 이 자료는 이제 뭐냐면은 중개 물건 대상별로 과연 중개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수하고 직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수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게 되면은 아파트는 평균 86%예요. 86%가 중개사의 중개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렇게 한 30%도 안 돼요. 평균 29%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과 같이 아파트에 대한 거래가 이렇게 굉장히 침체하고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여기에 가장 많은 중개 이와 같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 비율이 높은 것이 아파트인데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개사 상당히 어느 때보다도 시련을 겪는 어려운 시기가 하반기가 저는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또 뭐냐면 중개업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 시장 환경도 아주 안 좋아요. 대내 시장 환경도 뭐 종전에는 이제 부동산 이와 같은 매물 정보 그래도 독점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 안내도 하고 이런 역할을 공인중개사들이 하고 가격 절충하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AI 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변화 이런 거로 인해서 거의 역할들이 이렇게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축소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뭐냐면 중개보수 이런 거에 대한 하방 압력 같은 게 계속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롭테크 업체가 많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들과의 갈등 내지 부조화가 또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인해서 대내적인 이런 환경도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더군다나 이와 같은 아파트 거래 이런 것도 굉장히 침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이와 같은 시기가 저는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뭐 요약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 이제 아까 뭐 거래량하고 분석을 한 거고 또 이제 여기다 뭐 한 가지 더해서 요즘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거래 원인별로 이제 이렇게 보게 된 건데요. 거래 원인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최근에 또 뭐냐면 증여 건수가 조금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교환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지금까지 시장을 제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교환 건수가 늘어나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예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물건을 맞바꾸는 교환이 증가하고 있어요. 또 여기다가 뭐냐면 증여가 늘어나게 되니까 증여가 늘어나게 되게 되면은 중개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중개하는데 무슨 중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이렇게 보더라도 이게 상당히 중개 시장이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 뭐 거래량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2022년 하반기 주택 시장은 아파트 특히 중심으로 해서 주택 거래가 감소할 것이고 주택 가격이 상당히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다른 아까 말씀드린 지수라든가 변수 이런 걸 보더라도 역시 그런 전망이 나오지만은 제가 2006년부터 분석한 이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게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역시 하락한다 또 침체한다라고 하는 전망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개업의 경우에도 이게 거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어려운 이와 같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유효수 문제이고요.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이런 저희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이렇게 앞에서 많이 썼고 원래는 제가 그 4시부터 4시 반까지 발표해야 될 적이었는데 30분씩 오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빨리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말씀드린 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수치라든가 그래프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해서 이걸 이제 좀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여기가 여건이 좀 그렇지를 못해 가지고 조금 막 주마간산식으로 이렇게 넘어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러나 이거는 또 정확하게 시장 전망하는 건 어려운 문제고 제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전망한 거라는 걸 이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아시아 타임즈 창간 9주년을 맞이해서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를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모두들 행복하신 이런 날들이 됐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발표가 되겠네요. 제가 빨리 끝내드려야지. 또 준비들 하시고 또 퇴근들 하시니까 간략하게 내용들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목은 긴축의 시대 내 집 마련 전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시작하겠는데요. 긴축이라는 게 결국은 바짝 줄이고 조인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지출을 줄인다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지금 기업인 애플도 긴축 경영으로 들어간 만큼 세계적인 지금 트렌드가 긴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긴축의 시대 안에서 정말 나름의 그 생애 주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수요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그 내 집 마련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제가 기다리는 동안 아시아 타임즈 그 신문 그 첫 헤드라인을 보니까 설문조사들을 좀 했더라고요. 아시아 타임즈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계획이 있다라는 게 83.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건이나 또는 주택 가격이 좀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런 수요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수요들의 내용을 보면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비중 35.5% 정도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요. 또 과연 내가 집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한 21%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나 주택이라는 게 집값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내가 집을 사고 나서 집값이 좀 하락하면은 어떨까라는 걱정들이 많잖아요. 이런 걱정도 한 18.4% 정도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이 빚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집은 현금으로 사는 거거든요.
집을 현금으로 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집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집에 대출을 활용을 하게 되죠. 대출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금융을 활용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 금융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집값을 계속적으로 쌓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하신 PIR이라는 것도 소득에다가 계속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또 이 이자가 집값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내 집 마련하는 게 좀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전략들이 앞으로 좀 중요해지고 긴축의 시대 때는 이런 전략적인 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주택 가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1월부터 6월까지 그 거래 건수가 한 14만 건 정도 되는데요. 지난해 한 24만 5천 건에 비해서 한 68%가 감소를 한 겁니다. 그만큼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매칭이 안 되는, 그다음 매도자하고 매수자들이 바라보는 주택 가격의 시야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래량은 우리 소위 말하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적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래에 대한 그 감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 시장의 동향을 보시면은 부동산원 자료인데요. 6월 동향을 살펴보시면은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래프의 변동이 하락한 이후 다시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상승하는 지역들도 보면은 118개에서 88개로 감소를 하는 추세고요. 또 보합 지역하고 하락 지역도 57개에서 80개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추이입니다. 결국은 상승 지역이 매매 주택 시장 가격 동향 안에서도 증가를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락 지역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동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시더라도 역시나 뭐 8월에 전세 대란 우려들이 많았었는데 역시나 그 우려는 거의 뭐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월세에 대한 것들을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월세에 대한 전환율이 지금 한 60%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 단위로 보면은 한 9.1% 정도가 급격하게 증가를 한 거로 보면은 전세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상당 부분 월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직접적으로 자산을 좀 자문을 하시는 분들도 만나보거나 뭐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도 상당 부분 매매에서 전세 시장에 좀 머물려고 했었는데 금리가 상당 부분 올라가다 보니까 월세로 상당히 수요들이 이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매매 시장하고 참 동조를 어느 그 순간부터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왜 동조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은 현금으로 샀었는데 금융을 활용하다 보니까 자꾸 집값이 올라갔어요. 근데 전세 같은 경우도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금융 상품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전세 일반 현금 과거에는 올전세라고 말하죠. 올전세라는 그 전세에서 지금은 대출을 활용한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금융과 결합된 그 전세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가격도 올라가고 또 금리가 상승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큰 압박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는 그 추이하고 그런 시기하고 비슷하게 그래프에서도 보이듯이 전세 가격은 뭐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 초부터는 큰 변동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매매에 대한 전망 지수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매수자보다는 매도자가 많은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공급 부족론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시장 환경을 보면은 공급 부족론이 아니라 지금은 수요 부족입니다. 지금 수요가 상당 부분 많이 이탈을 했고 지금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26만 건에서 42만 건으로 약 16만 건 정도가 매물이 적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규 주택은 모자랄지 모르겠지만 재고 주택 안에서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아파트에 대한 그 전망 지수 같은 경우도 하락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회장님께서도 뭐 말씀하셨던 내용들처럼 지금은 전체적인 시각과 또 합리적인
뭐 생각을 가진 수요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다양한 설문조사를 보거나 뭐 전문가들의 전망을 봐도 하락이라는 의견들이 상당 부분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아파트 매수 심리 지표에서도 뭐 서울은 39.4, 100을 그 10주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뭐 20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급심하게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망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역시나 지금 최근 들어서 뭐 국토연구원에서 발표를 한 내용들도 보시면은 금리라는 게 결국은 자산 시장하고는 역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그 영향력이 금리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 같은 경우는 약 한 12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 유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기준금리에 대한 압박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원래는 뭐 울트라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0.75 뭐 이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역시나 이런 추이에 걸맞게 0.5%라는 빅 스텝을 밟으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추이 뭐 올 연말은 한 3%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보고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런 압박감은 더 매수 심리를 굉장히 차갑게 가라앉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이런 트렌드가 최근 뭐 유럽까지도 이어지면서 유럽의 종합은행에서도 뭐 0.5%라는 빅 스텝을 뭐 내일 밟을 것으로 뭐 예상하는 전망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발걸음들이 앞으로 그 보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폭의 속도가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수요자들의 그런 뭐랄까 매수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지금 몇 년간의 그 저금리의 기조에 기댄 그런 주택 시장은 상당히 좀 앞으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또 청약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과거 같은 열기가 축소되고 있는 그런 시장 안에서는 역시 뭐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수요들 뭐 신중할 필요가 있고 또 분양 업계 또 건설 업계에서도 최대한 뭐 분양가를 측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물가 상승세를 보게 된다라면 지금 요즘 들어서 굉장히 얼굴 보기 싫은 그런 분이실 것 같은데 뭐 지금 전적인 보도라든지 이런 내용들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물가 상승세를 보시면은 지금 2022년 6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96.4포인트로 전월 대비 6.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현재 생활에 대한 형태라든지 뭐 가계 수입에 대한 전망 또 소비자들의 그 지출에 대한 전망인데 이런 지출들을 상당히 소비자들도 긴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저희도 뭐 주택 전망들이라든지 전망치를 내놓고는 있는데 뭐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계속 전망치를 지금 수정을 할 정도로 정말 그 시장 환경이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전망치들이 계속적으로 수정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뭐 세계는 뭐 4.4에서 3.6%로 수정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3%에서 2.5%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참 녹록치는 않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금융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지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금융 취약성 지수라고 해서 한국은행에서 지금 그 금융 상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수인데 주식보다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부분에서는 이런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택에 대한 구입 부담 지수 뭐 이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서울이 203.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집계를 한 상황 중에 가장 높게 형성이 된 수치이기 때문에 정말 내 집 장만을 하는 게 만만치가 않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좀 더 많이를 해준다든지 집값이 좀 조정이 되고 나면 내 집 장만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참
일반적인 수요자 안에서는 결국은 집값이 조정된 이후에 주택을 마련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이런 그 금융 규제에 대한 부정적 지표가 있는 상황에서 물에 아이가 하나가 빠지고 휴대폰이 빠졌다라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아이를 선택할 정도로 두 개 다 중요하긴 한데 결국은 조금 더 중요한 것으로 본다라면 내 집 장만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주택 시장이 중요하다. 결국은 하향 안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뭐 규제라든지 수요가 좀 억제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수요를 대략적으로 억제를 하는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이 있는데요. 뭐 거래를 규제를 하는 게 있고요. 또 조세로 규제를 하는 게 있고 또 금융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수요자들에게 가장 압박감이 큰 거는 이런 금융에 대한 규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7월 달부터 이제 DSR 규제를 강화를 했는데 예정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2013년부터 바젤3 그 협약으로 인해서 DSR을 실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뭐 아무래도 코로나가 갑자기 닥치면서 뭐 2018년에 했던 것도 현재까지 미루다가 7월부터는 총 가계대출 1억이 넘는 대출자로부터는 뭐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월세 전환이 상당 부분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전세 가격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세 대출에 대한 수요가 줄었을 때 월세로 전환을 많이 했을 때 대출 수요가 줄었을 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뭐 DSR도 한번 고민을 해볼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 대출에 대한 그 수요가 줄었을 때 뭐 최대 80%까지 부채를 활용을 할 수 있었던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75%에서 뭐 70% 정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도 좋은 대안이 아닌가. 지금 주택 가격도 대출로 쌓아 올렸듯이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대출로 계속적으로 쌓아 올리다 보니까 뭐 높아진 가격은 결국 수요자들이 이탈을 하게 되고 또 거래 축소로 이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좋은 시장 환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결국은 주택 시장이 안정이 돼 줘야지 주택 공급하는 입장도 그렇고 또 매수자 입장에서도 또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도 결국은 가격 안정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DSR 규제가 지금 당장은 좀 고통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추후에는 거래 활성화, 주택 가격 안정까지 이어진다면 거래 활성화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금융에 대한 기회는 상당 부분 열어놓은 부분도 있긴 합니다. 오늘 뭐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뭐 60에서 한 70% 했던 그 대출 LTV를 80%로 완화를 했고요. 대출 한도도 4억에서 6억으로 확대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정책 모기지를 활용을 하면은 50년 만기 모기지를 도입을 했고요. 또 지금 뭐 각 연령대별로 그러니까 체증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까지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을 위해서는 주거 사다리 지원을 강화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적정한 금액 안에서는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주택을 마련을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은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역시나 높아진 주택 가격이 심리를 상당 부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주택들이 때로는 급매로 나오는 주택들이 나온다고 해도 역시 매수하기가 힘든 시장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통화량 증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시장 환경에 놓여 있는데요. 그 국토연구원에서도 발표를 했던 그 내용 안에서도 결국은 가장 큰 변수가 그 통화량 증가가 주택 상승에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금리가 인상을 하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자산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안전 자산 결국은 예적금 쪽으로 자금이 이동했던 것들이 주택 가격이라든지 뭐 자산 시장이 조금 더 하향 안정이라든지 가격이 조금 수요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간다라면 이런 안전 자산들이 다시
부동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 수요로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분양 시장 안에서도 양극화 현상들이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결국은 고분양가라든지 비선호 입지 이런 것들은 청약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미분양이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결국은 분양 시장, 청약 시장, 그다음에 재고주택 시장 안에서도 결국 높은 주택 가격은 수요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런 미분양 건설들이 늘어나고는 있겠지만 결국 저렴한 주택들 또 미분양 주택들이 늘어나는 시장 환경 안에서 적정한 금액 안에 그 주택 공급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공급들이 현재에서는 재료비들이 인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쉽게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 공급 우리가 지금 올해 사전 청약 물량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 2배 정도 수준으로 나와는 있기는 합니다. 뭐 공공 분양이라든지 민간 분양에서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요. 또 2기, 3기 신도시 안에서도 뭐 1만 호 이상의 연속 공급할 계획을 갖고는 있는데 역시나 사전 청약이라는 게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결국 공급에 대한 실제 인허가라든지 공급이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런 누그러진 심리가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3080 도심 복합 사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250만 호 민간까지도 확대를 한다라고 하니까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공급 활성화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보시면은 정비 사업에 대한 추진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담금 이게 결국은 금액이라든지 어떤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부담금이 완화될 수 있는 것들이 좀 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안정 진단 기준이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민간 제외라든지 용적률 상향들 이런 것들이 공약에서 실현된다라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최근 역시나 속도 조절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속도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35층에 대한 그 높이 기준도 삭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주택의 유형,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유형의 그런 공급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1기 신도시에 대한 그 특별법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긴 한데요. 결국은 용적률을 상향을 해서 어떤 주거에 대한 질도 개선을 하고 물량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개발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수요가 좀 큰 지역 같은 경우는 신규 공급이 나온다라고 해도 기대감이 폭발을 해서 연구된 자료들을 보면은 수요가 큰 지역은 주택 공급이 일어나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좀 작은 지역의 신규 공급들이 일어나면은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에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최근에 주택 수요가 조금 거래량이라든지 주택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나중에 신규 공급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1기 신도시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서울의 2040 그 플랜 35층 폐지가 된 내용들도 잘 살펴보시면은 역시나 좀 유연하게 층고를 정하기로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확보된 주택들이 서울 도심 안에서도 당장은 아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 규제가 좀 풀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하는 입장에 봤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 같은 이 합리화가 주택 공급의 촉진에 기대를 할 수가 있었었는데요. 솔직히 1.5에서 한 4% 정도 되는 그런 비율이 인상이 된다라고 해도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는 보여져도 결국은 사업 주체가 할 때 필수 비용이라든지 또 자재값 상승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일정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인상폭은 미미하긴 해도 결국 주택 공급을 하는 분들, 주택 공급을 하시려는 분들에 대해서도 가끔 자문 요청도 들어오긴 하는데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개발 사업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하려면 빨리빨리 하지, 이런 마음들도 사실상 있거든요. 그래도 결국은 어떤 제도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뭐 서울에 대해서는 뭐 결국 그 물량들이 새롭게 분양하는 물량들이 극심하게 없긴 해도 뭐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불확실성이 일정하게 해소가 되면서 그래도 주택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뭐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도 해요. 뭐 실제로 주택 공급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주택 공급을 안 하면 뭐 본인들 백수 아니냐, 결국은 그래도 조금 남던 많이 남던 주택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적자가 나지 않는 뭐 일정한 이윤이 남는다라고 하면 공급자들은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새 정부에 대한 주택 공급에 대한 그 밑그림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들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뭐 큰 그림으로 보면은 주택 공급 혁신위에서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뭐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공공주도 방식으로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속도를 못 냈다라는 것들이 민간지 주도까지도 좀 확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결국은 뭐 선택지를 다양하게 주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또 조합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다양성이 확보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입지적인 부분에서도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뭐 3기 신도시가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가 보면은 어떤 뭐 육아라든지 자족 기능이라든지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 들어서 2기 신도시만 가도 상당 부분 1기 신도시 모습하고는 상당히 차별화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도 더 진보한 도시가 되기 때문에 뭐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사전 청약을 통해서 뭐 이런 뭐 도심안에 있는 주택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속도 같은 경우도 통합심의, 그러니까 뭐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평가들을 최대한 단축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늘어지는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라는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공급에 대한 속도를 낼 수 있는 방향성은 좀 제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만 가구에 대한 뭐 공급, 뭐 실현성은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시장에서도 뭐 크게 기대를 하는 숫자는 아니긴 해도 결국은 앞으로의 뭐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은 제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아니면 그 다음 정부까지도 이어나갈 수 있는 방향성은 좀 제시를 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은 조금 더 마련을 했다. 대신 주택 공급을 하는 이런 건설업자들에게 어떤 뭐 금융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주택 공급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다양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제공을 하면 그래도 조금 주택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간소화하는 거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건설업자들에게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시가 조금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요자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선택지가 조금 더 다양해졌다. 3기 신도시에 뭐 이런 공약에서 나오는 원가 주택이라든지 역세권 첫집 주택이라든지 3기 신도시 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이 나와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런 주택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또 민간에서도 정비 사업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라면 민간 시장 안에서도 또 민간에서도 주도를 할 수 있는 공공주도 방식의 사업들 뭐 이런 것들을 보완적이고 완충적으로 한다라면은 조금 더 질적인 공급, 양적인 공급이 나올 수 있는 선택지가 또 생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계속적으로 청약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고분양가로 평가되는 곳들이
뭐 미달이 나는 거지 여전히 청약에 대한 수요 또 저렴한 주택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은 청약 시장에서 나오니까 청약 시장이라든지 또 최근 조정받고 있는 주택 이런 급매물 같은 경우도 좀 잘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 보신다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청약 또 양질의 주택 공급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수요자들이 어떻게 주택 마련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냐라고 말씀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1순위로 청약 통장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뭐 청약제도 개편들을 하고 있고 또 3기 신도시에 대한 그 사전 청약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좀 저렴한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청약 통장을 활용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경쟁률이 떨어지는 이 시기 때 그래도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청약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뭐 재당첨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부채 비율이라든지 뭐 양도세에 대한 거주 요건 같은 경우도 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만약에 청약이 내가 원하는 지역에 청약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재거주택 안에서 지금 물량들이 적정하게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의 뭐 판단을 모니터를 잘 해보시면서 좀 저가 중심의 주택을 마련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2주택 이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투자보다는 실수요자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출에 대한 부분이나 뭐 세금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 들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중개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뭐 취득에 대한 비용, 뭐 전체적으로 비용이 거래된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주거 이전을 뭐 자주 하는 게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지출되는 비용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생애 주기에 적정한 주택을 매입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거래 비용을 좀 줄여라. 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주 이동을 하지 않으시려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즘 그 주택 수요자들이 제일 선호를 하는 것들이 한 85제곱미터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 매수 또 자녀가 한두 명 정도 있는 분들은 너무 적은 평수보다는 물론 가격이 좀 높긴 하겠지만 85제곱미터 정도를 매입을 하시는 게 뭐 추가적인 거래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일정하게 자산에 대해서 또 부동산에 대해서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요즘에는 소위 똘똘한 한 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똘똘한 지역도 똘똘한 한 채도 지금 없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나 자산가액의 총액을 오늘 뭐 4시에 발표가 됐다라고는 하는데 뭐 종부세가 상당 부분 낮춰진 거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조금 과도한 그 매물을 갖고 있는 것들을 좀 슬림하게 다이어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양도세가 중과되는 이런 세율들 그 종부세가 뭐 내년에도 또 이제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처분이라든지 증여 또는 공동명의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산을 운영을 하시는 걸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 다주택자까지 뭐 수요자들 주택 대응에 대한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시간이 적정한 시간 안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된 거 양해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발표 도시화경제 송승현이 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